마지막 글입니다. 제9부 32.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거둔 피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거디 1년에 걸쳐 신중하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동시킨 뒤에야 명실공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패밀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 그 12달 동안 마이클은 반은 롱비치의 본부에서 반은 라스베가스의 새로 장만한 집에서 보냈다. 그해 말에는 뉴욕의 사업을 정리하고 저택과 부동산도 모두 처분했다. 그러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동부의 패밀리 대원 전체를 집으로 불렀다. 그들을 한 달 동안 머물게 하면서 사업을 정리할 작정이었다. 케이는 집안의 가재도구나 살림을 포장하고 운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 밖에도 자질구레하게 할 일이 수없이 많았다. 이제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고 클레멘자도 자기 패밀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로코 램포네는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새로운 카프레짐이 되었다. 엘버트 네리는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장악하고 있는 네바다의 한 호텔에서 경비대장을 맡게 되었다. 헤이건 역시 마이클의 서부 패밀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시간은 옛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코니 코를레오네는 마이클과 화해했다. 온갖 비난을 퍼부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마이클에게 사과했고 케이한테도 자기의 말이 사실이 아니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데 대한 화풀이였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코니 코를레오네는 쉽게 새 남편을 만났다. 카를로가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코를레오네 패밀리에서 남자 비서로 일해온 젊고 멋진 남자와 재혼했다. 그는 믿을만한 이탈리아 가문 출신으로 미국의 명문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대부의 여동생과 결혼하면 당연히 장래가 보장되었다. 케이 애덤스 코를레오네는 결국 가톨릭 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어 시집 식구들을 기쁘게 했다. 그녀의 두 아들도 자연히 가톨릭 교리에 따라 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마이클만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개신교 신자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게 더 미국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케이는 네바다에서의 생활을 좋아했다. 아름다운 경치와 붉게 빛나는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과 협곡, 이글거리는 사막, 불쑥 튀어나오는 맑고 상쾌한 호수, 심지어 무더운 날씨까지도 사랑했다. 두 아들은 망아지를 타고 놀았다. 그녀는 경호원이 아니라 진짜 하인을 두었다. 마이클은 더욱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사업가들의 클럽이나 시민단체에도 가입했다. 드러내놓고 간섭하지는 않지만 지역 정치에도 건전하게 관심을 가졌다. 행복한 생활이었다. 케이는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라스베가스로 이사오자 이제 진짜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녀는 뉴욕에 오는 게 싫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살림살이를 최대한 빨리 포장하고 운송할 생각이었다. 이제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오랜 병상생활을 끝내고 퇴원하는 환자처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케이는 새벽에 잠을 깼다. 저택 바깥에서 털털거리는 트럭 소리가 들렸다. 집에 있는 가구들을 모두 실어갈 트럭이었다. 코를레오네가의 식구들은 그날 오후 비행기로 라스베가스로 떠날 계획이었다. 케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마이클은 베개를 등에 꿰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왜 매일 아침 성당에 가는 거야? 일요일에 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일주일 내내 가는 거지? 당신도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는구먼. 그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스탠드를 켰다. 케이는 침대 귀퉁이에 앉아 스타킹을 신었다. 가톨릭 신자가 되면 그렇게 변해요. 더 열성적이 되죠? 케이가 말했다. 마이클이 손을 뻗어 그녀의 스타킹 윗부분에 드러난 따뜻한 허벅지 살을 만졌다. 안 돼요. 오늘 아침 영성체가 있어요. 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마이클은 더 이상 그녀를 붙들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띠고 그렇게 엄격한 가톨릭 신자면서 왜 아이들은 성당에 자주 보내지 않지? 라고 물었다. 케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찜찜했다. 마이클은 대부다운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내의 속셈을 알아내리고 골똘히 쳐다보았다. 애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더 자주 다니게 할 거예요? 케이는 얼른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다. 집 밖의 공기는 벌써 더워지고 있었다. 여름 해가 동쪽에서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케이는 정문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에 올라탔다.
검정색 상복을 입은 코를레온의 부인은 벌써 차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아침 미사에 참가하는 것은 어느덧 일과가 되어버렸다. 케이는 노부인의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춘 다음 뒷자리에 앉았다. 아침은 먹었니? 노부인이 미심쩍은 듯 물었다. 아니요, 케이가 대답했다. 노부인은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한번 케이는 영성체를 하기 전날 밤 자정부터 금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던 적이 있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로 케이를 믿지 못하고 항상 확인했다. 기분은 괜찮니? 노부인이 물었다. 네, 좋아요. 케이가 대답했다. 조그만 성당은 이른 아침 햇살에 적막해 보였다. 창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해서 성당 내부는 서늘하고 아늑했다. 케이는 뒤에 서서 시어머니가 하얀 돌계단을 올라가도록 도와주었다. 노부인은 성찬대에 가까운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케이는 계단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주저했다. 케이는 결국 서늘하고 어두컴컴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손끝에 성수를 묻힌 다음 성호를 긋고 나서 젖은 손끝을 마른 입술에 살짝 댔다. 그녀가 성호를 긋자 성상과 그리스도상 앞에 놓여있는 촛불의 불꽃이 흔들렸다. 케이는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딱딱한 나무 의자에 무릎을 꿇고 영성체를 기다렸다. 그는 마치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케이는 천장이 높고 둥근 어두운 성당에서 남편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악몽 같았던 1년 전 그날 밤 남편은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케이는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남편의 무자비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 케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뉴햄퍼시어의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마이클은 곧 눈치챘다. 그는 첫날 케이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톰 헤이건이 뉴욕에서 리무진을 타고 왔다. 케이는 오후 내내 톰 헤이건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평생 가장 끔찍한 오후였다. 마이클이 내게 협박을 하라고 당신을 보냈나요? 난 기관총을 든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날 끌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케이의 말을 듣고 헤이건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다.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유치한 말은 처음 듣습니다. 당신 같은 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군요. 자, 케이, 좀 그럽시다. 좋아요, 케이가 말했다. 두 사람은 푸른 시골길을 함께 걸었다. 헤이건이 조용히 물었다. 왜 집을 나오셨죠? 마이클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콘이 아들의 대부를 쓴 것도 결국 날 바보로 만든 거예요. 나를 배신했어요. 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내 아이들이 아빠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헤이건이 말했다. 케이는 당당하게 화를 내며 헤이건을 돌아다 보았다. 마이클이 여동생의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케이는 감정을 삭히려는 듯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을 걸었다. 드디어 헤이건이 입을 열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야 하니까 사실이라고 해두죠.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일을 정당화시킬 이유를 말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케이가 조롱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야 당신 직업이 변호사인 것 같군요. 당신에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헤이건은 싱긋 웃었다. 좋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카를로가 소니에 대한 정보를 팔아서 소니가 죽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를로가 코니를 때린 게 소니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계략이었고 소니가 존 스비치 제방길로 다닌다는 정보까지 주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카를로가 소니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헤이건은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위대한 대부가 아들의 복수를 갚기 위해 사위를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 일을 알았지만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계승자의 마이클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모두 끝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잖아요. 왜 카를로를 용서해주지 않았죠? 모두가 용서해주고 모른 척 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K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들판을 가로질러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개울로 갔다. 헤이건이 풀밭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거듭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세계에선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의 마이클은 결혼 전의 마이클이 아니에요. K가 말했다. 헤이건은 피식 웃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지금쯤 당신은 과부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당신은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겠죠. K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뜻이죠? 자, 톰, 이제 평생 처음으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이크는 솔직히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시칠리아 사람이 아니니 여자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여자를 동등하게 생각하잖아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헤이건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마이클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마이클이 거짓말했다고 화를 냈죠? 그러길래 마이클이 사업에 관해 묻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당신은 마이클이 카를로 아들의 대부를 써주었다고 화를 냈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조른 게 아니었나요? 사실 마이클이 카를로를 죽이기 전에 그의 아들의 대부를 써준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희생자의 환심을 사는 전략은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러나 K는 고개를 숙였다. 헤이건이 말을 계속했다.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틀어놓을까요? 대부가 돌아가신 뒤 마이클은 죽을 처지였습니다. 누가 그런 계략을 꾸몄는지 아십니까? 테시오입니다. 그래서 테시오가 살해당한 거죠. 카를로가 살해당해야 했듯이. 베바는 용서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마이클이 용서해 주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라도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테시오를 정말 좋아했어요. 코온이도 그를 좋아했죠. 하지만 만약에 테시오와 카를로를 그대로 두었으면 당신과 아이들, 그 밖에 다른 가족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고 우리의 목숨을 노렸을 겁니다. K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를 들었다. 마이클이 그 말을 전하라고 당신을 보냈나요? 헤이건은 정말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돌보는 한 당신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갖게 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이야말로 자기 상전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농담입니다. 헤이건이 웃음을 띄었다. K는 헤이건의 팔을 잡았다. 그 밖에 다른 말은 안 했어요? 헤이건은 마지막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당신이 믿지 않겠지만 이 말을 내가 했다고 말하면 난 죽습니다. 헤이건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이클이 해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과 아이들 뿐이라고 하더군요. K는 풀밭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한 5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K가 헤이건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후에 나와 아이들을 뉴욕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내가 온 것도 실은 그 때문입니다. 헤이건이 말했다. 마이클에게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K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위해 신부를 찾아갔다. 성당의 어디엔가 가장 깊은 곳에서 참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K는 배운 대로 주먹진 손으로 가슴을 가볍게 치며 참회를 했다. 다시 종이 울리자 영성체를 받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찬대 앞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K도 자리에서 일어나 대열에 끼었다. K는 성찬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성당 어디에선가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려 퍼졌다. K는 주먹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두드렸다. 신부가 그녀 앞에 와서 섰다. K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려 종이처럼 얇은 밀떡을 받아 먹었다. K는 무엇보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밀떡이 입안에서 녹아 겨우 삼킨 뒤에야 그녀는 여기에 와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K는 죄를 씻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도가 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성찬대 난간 위에서 두 손을 포겠다. 그녀는 무릎이 저려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었다. K는 모든 생각,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온갖 분노와 반항과 의문을 머릿속에서 비워버렸다.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살해된 후 매일 그래왔던 것처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며 마이클 코를레오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예, 마리오 푸조의 대부 여기까지입니다. 참 재밌네요.